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Q&A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니까 약간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분량이 모였을 때 Q&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Q&A를 할 건데 2024년 10월 달에 제가 Q&A 했던 거에 또 질문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드베드 김, 아마 네드베드라는 아마 축구 선수가 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이신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AI의 물리적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AI의 물리적 이익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나타난다라고 봐야죠. 인터넷도 생긴 지 뭐 1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고 가능했던 이유도 인터넷도 개념은 생겼었는데 그거에 맞는 컴퓨터 능력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정체가 되다가 소위 말하는 윈도우 95, 미국의 윈도우 95, 마이크로소프트에 그게 나오고 멀티태스킹이 되고 브라우저라는 게 되고 통신망이 깔리면서 갑자기 많이 쓰게 됐거든요. 저도 96년에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제대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거의 전기차는 됐고 전동화는 됐고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의 기술이 AI에 녹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제가 되는 거죠. 자동차는 원래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있을 거냐, 위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의 올인을 하고 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1, 2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대신에 승객이 타는 무인 자동차는 조금 위험하니까 화물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화물을 나르는 차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무조건 화물이 피해가 가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아마 처음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제 무인 택시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뭐 정부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중국에서 테슬라의 이제 무인 택시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택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고 저렴한 뭐 테슬라, 저는 이제 모델 2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뭐 앞으로 나타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지를 모르고 주가는 그 언젠지 모르는 걸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후야님께서 주셨습니다. 2021년에 소개해 주신 수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중간 점검 형식처럼 리포트 혹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하네요인데 수완을 그때 이후에 저희가 안 쓰고 했던 이유는 제가 뭐 다른 일이 많아서도 있지만 저희는 명확히 22년부터 제가 기억 20년 장 빠질 때 뭐 메타나 빅세븐 얘기 많이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AI와 관련된 이런 나스닥 관련 종목이 훨씬 좋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수완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수완의 약자가 Sleep Well at Night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작고 현금흐름이 더 좋고 이런 종목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상대적인 성과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이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식을 냅두고 가져가는 사람일 수도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나는 매매는 안 할 거야. 뭐 10년, 20년 본다라고 하면 수완 포트폴리오는 제가 그때 자료에서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뭐 5년, 10년 뭐 기준으로 하면 손실이 거의 안 나요. 왜냐하면 빠졌다 오르고 배당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수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열혈 구독자님 질문 항상 달아주시는 제가 이제 이름이 낯이 익네요. 에어조단 23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S&P 500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신고가를 향해 가는 이제 신고가가 났습니다. 저희 생각과 이건 다행히 맞았고요. 증시만 놓고 보면 여당인 해리스가 유리해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 거대로 트럼프가 되긴 됐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경제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선을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훨씬 실용적인 판단을 했다. 내 인생에 불법 이민자가 피곤하게 됐어.
나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뭐 PC주의는 옳지 않아. 물가 너무 올랐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심은 훨씬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니까 뭐 스윙 스테이트 다 이긴 것도 물론이거니와 원래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표를 많이 잃었었고요. 많이 쫓아가던 텍사스에서도 표를 잃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4년은 트럼프가 이제 할 거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T님께서 다음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어떤 주요 경제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나요?인데요. 사실 저는 경기 침체를 잘 확인하거나 심각히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만 고민하냐면 미국의 장이 뭐 30, 40%가 빠지는 금융 위기가 오는지만 봐요. 예를 들어 2008년 리만 같은 거냐, 2000년 IT 버블 같은 거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냐, 대공황 같은 거냐. 이러려면 미국 정부가 무슨 어떻다는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 미국 정부는 기축통화를 찍기 때문에 부채가 어떻고 예산안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의 가계가 얼마나 건전하냐. 리만 사태가 미국 가계가 불안정하고 은행 시스템 무너져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또는 2000년처럼 얼마나 과열이 있냐. 기업 투자에. 기업들이 막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투자를 많이 했는 거냐. 70년대처럼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나빠지는데 예를 들어 금태환 정지돼서 달러 약세가 되고 뭐 오일 쇼크 오면서 유가가 막 5배씩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게 올 거냐. 이런 경우에만 실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이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주가가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진다고 해도 많이 빠지면 15, 20%거든요. 물론 15, 20%도 매우 크고 라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100년 동안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견디거나 또는 내가 사업소득, 뭐 임금소득으로 번 돈으로 추가로 사거나 또는 내가 7대3을 지키고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3 남은 걸로 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연결돼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저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주가를 갖고 많이 하고요. 이제 7대3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6천에 가까운 S&P 500에서는 저는 당연히 현금 30쪽이 가까워져야 된다고 보고 뭐 숏을 치거나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숏은 틀리면 정말 피해가 크고 맞출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현금을 가져가거나 만약에 금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면 채권 ETF를 사거나 뭐 아니면 단기 채권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에 Q&A 2번에 질문이 하나 달려서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BJ 캐나다 조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너무 좋게 잘 주셔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업스트림 석유 회사들의 전망을 물어보셨고 특히 석유 수요는 계속 수요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유가가 $70를 간신히 버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뭐 셰일 증산이 한계에 다다르고 리그 수도 줄고 있는데 유가가 이상하게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요 얘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셰일 혁명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리그 수에 대한 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리그 수는 구조적으로 줄어들어요. 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그 수 하나에서 수직으로만 뚫어갖고 예를 들어 100을 냈다면 지금은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수평 리그, 막 수평으로도 뚫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그 하나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수를 가지고 생산을 보시면 안 되고 EIA에 들어가시면 미국이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얼마씩 생산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 생산량이 지금 보시면 미국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옛날 중동에 맡겨놨던 이 에너지 패권, 원유 패권을 거의 갖고 온 상황이라서 중동에 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잘 안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는 되게 적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 저도 $70 밑으로는 잘 안 간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67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사기로 했고요. 작년 10월에 백악관에 공식적인 성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성명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략 비추가 고점보다 반까지 떨어져 있어서 지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율이 거의 0%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유가의 변동성은 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는 일도 없지만 아주 많이 급락하면 그 생산이 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갖고 유가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붙여놓은 대선 FOMC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레오 푸른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TLT의 전망이 어떨까 같은지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이게 금리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뒤에도 보시면은 이 TMF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샘리 님도 있어요. 이거 같이 이제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돼서 감세를 하는데 재정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스토리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랐다고 보는 거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재정 효율부 뭐 장관도 되고 했지만 감세를 하면 그만큼 재정을 덜 쓸 거라고 저는 공화당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간 건 내러티브, 스토리, 제가 지난 책 속의 시간에서 얘기했던 스토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이 되게 되면 의외로 금리는 4.5%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TLT는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TLT ETF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채권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채권 ETF라는 거는 매일매일 듀레이션이 경신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원금에 오지 않습니다. 알채권은 미국 국채니까 미국 안 망하겠죠? 뭐 안 망한다고 100% 안 망한다고 치고요. 미국 국채니까.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약속했던 원금하고 이자는 만기 때 무조건 받는 겁니다. ETF는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매일 경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알채권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ETF로 매매하는 게 쉬워서 하시고 싶다면 TLT처럼 레버리지가 없는 채권 ETF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TMF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데 TMF는요. 3배짜리 채권 레버리지 ETF입니다. 주식도 아닌 금리의 3배를 베팅하는 건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닐 확률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이겠죠. 맞고 틀리고 항상 반반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나는 아까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그 야성적 충동에 연결이 되는 건데 자신감, 믿음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거칠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거칠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맞는데 대신 리스크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신다면 TMF는 조금은 그래도 줄이시고 일반 한 배짜리나 이런 걸로 바꿔놓고 그래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스치듯 안녕님께서 주셨네요. 저희랑은 안녕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비율 관련 질문이 있다라고 하셔서 주식 7, 현금 3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현금 3을 원화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정말 자신의 포트폴리오랑 관련이 됩니다. 내가 이 현금을 주식 투자를 위해서 갖고 있겠다. 예를 들어 이 10이라고 하는 게 나는 뭐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 이건 장기적으로 주식용 계좌, 금융상품용 계좌라고 하면 그 금융상품 중에서 미국 주식 비중, 한국 주식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주식에서 판 거는 그냥 무조건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달러로 살 거고 달러라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이 생기면 이게 오를 때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원화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는 원화 주식으로 배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원화로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언제만 환전하는 게 맞냐. 예를 들어 지금처럼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고 미국은 무지하게 올랐는데 한국이 떨어졌다. 근데 저희 스치드 안녕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당분간 쉬고 한국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나의 주식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 뭐 70이었고 한국이 30이었는데 미국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미국은 80이 되고 내 거 중에 한국은 비중이 줄었으니까 한국이 20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중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비중을 돌리고 싶을 때만 환전을 하거나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금을 가져가는지가 맞다, 어떤 통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이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요 3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페르트님께서 전체 자산을 채권 및 S&P 500으로 굴리고 있다고 하시고 내년 중반쯤에 전체 자산을 주택 구입에 쓴다라고 하시네요. 조정장이 오면 6개월인데 감안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 될까요? 당장이라도 와 이거는 진짜 질문이긴 한데 뭐 답은 없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빵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뭐 6개월 또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근데 명확히 6개월 후에 돈을 쓰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당연히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6개월이라는 예를 들어 주식을 내가 맞췄습니다. 어떤 주식을 테슬라도 200불 안 하던 게 300 몇 달러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400달러인 적도 있었습니다. 장기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마존은 99년에 올랐다가 2000년에 95% 빠집니다. 그리고 3만 배 뭐 이렇게 올랐지만 기간을 맞추는 건 진짜 어렵고 6개월을 맞추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이 돈을 6개월 후에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모든 자산을 주식으로 굴리고 있겠다라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집을 사신다고 했으니까 집을 내가 언제 살 거고 언제 계약을 할 거며 언제 중도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미리 돈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에 집을 사시겠다는 게 만약에 이것도 주택 사이클까지 맞추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주식은 오르고 집값은 빠지는 걸 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뭐 0.몇 %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가격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및 이런 자산과를 비교해 보시고 그 나머지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또는 뭐 대출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돈이 다 됐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게 이 사고 싶은 집에 도달을 했으면 바로 사는 결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다니엘 킴님의 질문인데요. 채권과 현금을 합쳐서 30%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현금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현금은 무조건 이자가 나오는 거로 굴려야 됩니다. 현금이라는 얘기는 뭐 아주 단기 채권이거나 뭐 RP가 됐든 뭐 이런 걸로 굴리시면 돼요. 다만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R 채권 정도를 운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 너무 장기가 아닌 걸로. 저는 그 정도로 요거는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뷰가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건데 제가 뭐 국내 담당 아니니까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너무 좋고 한국은 안 좋은 게 좀 있어 올해 내내 그랬고 뭐 작년 뭐 계속 있잖아요. 너무 벌어졌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이런 것도 경제 다 좋은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어떨 거냐.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있는 거냐. 우리나라라는 이 장소가 주는 경쟁력이 어떨 거냐. 이런 걸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약간 원래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의 경쟁력,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장소의 경쟁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뭐 저출산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대세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노출을 가져가시고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저번처럼 Q&A 것처럼 질문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당연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